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입니다. 피냄새가 유진의 잠을 깨웁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환상을 쫓기 위해 약을 먹지만 유진은 환상을 얻기 위해 약을 끊습니다. 유진은 어젯밤 약을 중단했고 그 부작용으로 곧 발작이 시작되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걸려온 혜진의 전화에 정신을 차려보니 방바닥엔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찍혀있고 자신은 핏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잠을 깨운 피냄새는 발작 신호가 아니라 진짜 피냄새였습니다. 유진은 방문을 열고 핏자국들을 따라 계단 밑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목이 베인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람이 베란다 창을 텅 소리나게 치고 지나갔다. 소리의 파동이 한기처럼 귀 밑으로 파고들었다. 눈 뒤편에서 피가 쿵쿵 울렸다. 나는 이새에 고인 침을 눌러 삼켰다. 그랬다. 형은 없었다. 요일을 억누르느라 다시 한번 무릎을 조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손을 들어 올려 어머니의 얼굴로 가져갔다. 순간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횡격막이 쥐어들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나머지 팔꿈치도 펴지지 않았다. 손끝은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몸 전체에 브레이크가 걸린 기분이었다. 얼굴까지의 두어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손이 도착하는데 100만 년은 걸릴 것 같았다. 지금 어머니를 뜯어먹자는 게 아니잖아. 머릿속 백군이 버럭 성을 냈다. 단지 확인을 하자는 거잖아. 실제로 숨을 안 쉬는지, 실제로 심장이 멎었는지, 실제로 체온이 식었는지. 그러니까 당장 손을 뻗어서 어머니를 만져보라고. 훅훅 숨을 내불었다. 어머니의 코 밑에 중지를 대고 잠시 기다렸다. 숨기척 비슷한 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암자색 핏자국으로 뒤덮인 뺨은 차갑고 건조하고 단단했다. 살이 아니라 굳어가는 찰흙덩이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손을 내려 가슴팍 한중간, 왼쪽 오른쪽을 차례차례 만져봤다. 12쌍의 갈비뼈 사이 어디에도 심장박동은 감지되지 않았다.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로 죽은 모양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허탈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가? 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론이 난 셈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살인 현장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시체 앞에 앉아 집안에 몰래 들어왔을 강도나 도둑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보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조각난 장면들과 어머니의 목소리만 문득문득 되살아날 뿐이죠. 이대로 신고한다면 의심받을 것이 뻔했고 유진은 지난밤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진은 혜진을 떠올립니다. 혜진과 유진은 1살 차이가 났지만 중1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소년 가장이나 다름없던 혜진을 어머니는 마치 죽은 형을 바라보듯 했고 혜진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혜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유진의 형이 되었습니다. 11년 전 겨울 그들은 함께 영화제에 참석했었더랬죠. 나다의 마지막 프로포즈는 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화제의 이름이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좋은 영화를 모아 재상영하는 영화제라 했다. 총 24편 중 그날 상영되는 작품은 시티 오브 갓이라는 브라질 영화였다. 보러 오자고 한 사람은 혜진이었다. 개봉 당시 보고 싶었으나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탓에 포기했다가 나다에서 재상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호자로 동행해준다면 볼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었다는 것이다. 기대대로 우리는 직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좌석에 안착할 수 있었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지금까지의 시무룩한 기분을 잊어버릴 만큼 경쾌하고 신이 났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 파벨라, 가난, 마약, 범죄, 갱들이 판치는 동네를 배경으로 책 대신 총을 쥐고 끝장보기 전쟁을 벌이는 어린 갱들의 이야기였다. 동시에 각각 다른 행보를 걸으며 성장하는 두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한 소년은 사진사로, 다른 한 소년은 거리의 지배자로. 달기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웃음이 터졌다. 이후로도 종종 키득거렸다. 제 패거리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대는 장면에선 낄낄 소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두 눈은 내게 묻고 있었다. 뭐가 웃음니?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영화가 끝난 후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혜진도 앞만 보며 걸었다. 나는 또 두 사람의 궁둥이만 보며 뒤따라갔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골이 아팠다. 찜찜하다. 어머니는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건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게 실화라는 게 무섭고 산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비로소 어머니가 영화관 안에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이유가 이해됐다. 내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행복한 이야기는 대부분 진실이 아니에요. 혜진은 잠시 틈을 두었다가 대꾸했다. 나는 고개를 뒤로 돌려 혜진을 봤다. 희망을 가진다고 절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은 사칙 연산처럼 분명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산보다 더 복잡하니까요. 혜진은 나와 시선을 맞대왔다. 그렇지? 라고 묻는 눈이었으나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다만 녀석의 덩치가 나보다 두어 뼘쯤 커 보였다. 나와 불과 1살 차이였건만 10살쯤 차이가 나는 형 같았다. 심지어 어머니와 대등해 보이기까지 했다. 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를 걸던 유진은 어떤 증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능수능란한 솜씨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머니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에겐 거짓으로 어머니의 부재 상황을 꾸며대죠. 유진은 10살 봄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로서 수영을 시작했지만 투약을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유진이 투약을 시작한 건 형과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 후부터였고 주치의는 정신의학자이며 미래아동청소년 병원 원장이었던 이모였습니다. 유진은 어느 날 우연히 투약을 중단하며 신기록을 세웠지만 반복되는 투약 중단에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강제로 수영을 포기하게 되죠. 그 후 유진은 새롭게 변호사의 꿈을 갖게 됐고 오늘 혜진은 유진에게 로스쿨 합격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함께 전하죠. 오늘 동네에서 젊은 여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혜진이 방을 나왔다. 전화를 받으러 들어간 지 10여 분 만이었다. 녀석의 어깨엔 카메라 가방이, 한쪽 손에는 파카가 걸려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지금 나가? 응 하듯 혜진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어떡하냐, 혼자 밥 먹게 해서. 잠옷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매일 매끼 내가 밥 먹는 걸 지켜보는 사람처럼. 나는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쑤셔 넣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혜진 앞에 섰다. 근데 이모가 뭐래? 응? 이모? 되묻는 혜진의 인매가 어색하게 굳어졌다. 시선은 내 어깨 너머 어디쯤으로 어물쩍 미끄러졌다. 금방 너랑 통화한 사람 병원 이모 아니야? 아니야, 병원 이모는 무슨. 혜진은 몸을 돌려 현관 중문을 열었다. 셔츠 깃 위로 올라온 뒷덜미가 발그레하게 물들고 있었다. 곧이어 귀까지. 예전에 과외 찍을 때 알던 밥차 이모야. 발판으로 내려선 후 덧붙였다. 뒤늦게 어떤 이모랑 통화했는지 기억난 모양이었다.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통화가 길어졌어. 반갑잖아. 석 달을 섬에서 같이 살았는데. 누가 뭐래? 나는 문틀에 한쪽 어깨를 기대고 섰다. 혜진은 내게 등을 돌린 채 신발에 발을 꿰고 허리를 굽혀서 한쪽 손으로 뒤축을 잡아당겼다. 이어 반대쪽. 허리를 펴다가 멈칫하는 기색이었다. 눈은 발판 밑 어디쯤 닿아 있는 것 같았다. 허리를 폈을 땐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뭐냐? 혜진은 내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리고 무언가를 건넸다. 엉겹결에 손을 내밀어 받았다. 귀걸이였다. 파달만한 진주가 박힌 귀걸이 한 짝.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녀석은 내 손바닥을 넘겨다 보며 중얼거렸다. 귀걸이는 귓볼을 뚫어야 끼울 수 있는 형태였고 귀걸이침에 금속 고정판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 건 아니지? 그랬다. 어머니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귀를 뚫지 않았다. 귀걸이를 한 적도 거의 없었다. 액세서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 몸에 걸린 귀금속이라곤 어젯밤까지 하고 있었던 손바닥 발찌가 전부일 것이다. 하나만 하는 말이지만 내 것도 아니었다. 현관문 쪽이 아닌 발판 근처에 떨어져 있었던 걸로 봐서 바깥에서 굴러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이 자리에서 빠뜨렸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했다. 그게 누구든 그때가 언제든 그리 특별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길바닥에 떨어진 장갑 한 짝이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다만 매끈한 진주 표면에 붉어진 작은 돌기의 감촉이 신경에 거슬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촉의 기시감이 거슬렸다. 거슬리다 못해 맥까지 빨라지는 기분이었다. 언제, 어디서 이런 걸 만져봤을까? 엄지 끝으로 돌기를 문지르다 혜진을 쳐다봤다. 엄마 방에 갖다 둘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든가 하듯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찾아 신고 뒤를 따라 나가며 물었다. 언제 들어와? 일찍 올게. 혜진은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면서 말을 더 보탰다. 무알콜 샴페인이라도 터뜨려야지. 본격적인 축하는 어머니 오시면 하더라도. 혜진과 달리 어머니의 부재를 이모는 의심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곧 이모가 들이닥칠 것이고 혜진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유진은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는 유진의 시각과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과 그의 심리에 주목하게 돼버립니다. 종해의 기원은 악이라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전 7년의 밤도 영화화된 적이 있어서 이번 종의 기원도 어떤 영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